얼마 전 네티즌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지며 큰 파장을 몰고 왔던 일명 전자레인지 괴담. 전자파에 대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공포심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막연한 공포심은 전자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도 한다. 많이 전자파 해봤다고 그러는데 집에서 특별히 막을 방법은 없고. 그래서요, 제 같은 경우는 전기장판을 쓰다 보면 실제로 아침에 자고 난 뒤에 굉장히 몸이 찌뿌둥하는 경우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전자파가 사라진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생활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전자파가 없으면은 현대 문명, 대단히 이제 고도화되어 있는 현대 문명 불가능한 거죠. 현대인들의 일상을 영위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 전자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전자파에 대해 알아보자. 천자는 물 위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여러 개의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간다. 한 곳에서 생긴 진동에 의해 물질이 직접 이동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에너지만을 이동시키는 현상. 우리는 이를 파동이라 말한다. 전자파 역시 이러한 파동의 원리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합성이 돼가지고 그것을 합쳐서 우리가 전자파라고 하거든요. 또 때로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그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우리가 합쳐서 전자기장 또는 줄여서 전자파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고, 만약 그 주파수가 상당히 방송이나 통신에 쓸 수 있는 그런 고주파라면은 그것을 우리가 전파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장은 자기력이 미치는 범위를 뜻하고 전기장은 전기력이 미치는 범위를 뜻한다. 전자파는 이 두 힘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그림과 같이 자석을 코일 안에 넣었다 뺐다 하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 반대로 자석을 고정시키고 코일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살펴보자. 전선에 전류를 위아래로 번갈아 가며 흘려주면 전선 주변에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기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전기장은 변화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변화하는 자기장은 다시 변화하는 전기장을 유도한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세기가 변화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한 쌍이 공간 속으로 전파되는 것을 전자기파, 즉 전자파라고 하는 것이다. 전자파가 퍼져나가는 이론을 처음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영국의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인 맥스웰이다. 맥스웰은 1864년 전기장과 자기장의 관계를 기술하는 4개의 방정식을 통해 전자기장 이론을 확립하였다. 이후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츠는 맥스웰이 예언한 전자기파가 실제로 존재하며 먼 거리에서도 탐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밝혀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단위인 헤르츠도 이러한 헤르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다.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번개에 의한 방전처럼 자연 현상의 근원이 되는 전자계가 있는 반면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와 같이 전파를 수신하고 방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 또는 자동차나 전기 용접기와 같이 방전을 통해 기능을 유지하는 인공적인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인공전자계가 있다. 전자파는 주파수, 즉 초당 파동수 크기에 따라 주파수가 낮은 순서대로 가정용 전원 주파수와 극저주파, 저주파, 통신주파 마이크로웨이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으로 구분된다. 태양 또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태양은 여러 가지 주파수를 방출하는데 이 가운데 상당한 양이 지구에 도달하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도 전자파의 한 작은 주파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구는 전자파에 의해 온도가 유지되고 지구상의 모든 생물 또한 직간접적으로 전자파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생활 주변에는 의도적인 전자파 발생원, 즉 사용을 목적으로 발생시키는 전자파가 있다. 방송국, 중계소, 기지국, 선박이나 항공통신용 송신장치, 인공위성 등의 통신용 안테나, 이동전화 단말기, 레이더, 온열치료용 의료기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송전선이나 가전기기와 같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의도하지 않은 전자파 또는 전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전자파는 방송, 통신을 비롯해 의료 분야, 교통 분야, 산업 분야, 군사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이상 증세를 찾아내는 영상 기술과 찾아낸 증상을 치료하는 치료 기술로 이용되며, 교통 분야에서는 차량의 급증으로 심각해진 교통체증, 버스를 탈 때나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갈 때 길어지는 정차 시간을 개선하는 데에도 쓰이고 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는 터널이나 도로를 건설할 때 장애물을 가열하여 부수는 방식으로 널리 이용되며, 군사 분야에서는 아군 함정에 대한 잘못된 위치 정보를 담은 전파를 발사해 적들을 기만하거나 전자파를 발사해 적들의 통신 내용을 교란시키는 등의 원격 전자 교란 레이더와 무인 항공기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많은 분야에 쓰이는 만큼 전자파로 인한 피해 사례도 생겨난다. 우리가 이제 뭐 전자기기, 통신기기, 모든 제어기기는 전기나 전자 제어에 의해서 많이 작동되잖아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제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제 전자파 간섭이다, 전자기 간섭이다, 뭐 등등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방해를 충분히 이길 수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 방해에 영향을 받는다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유해하다 또는 유해하지 않다로 의견이 나뉘어 왔는데, 이와 관련해 많은 연구가 진행돼 왔고 또 진행되고 있다. 1979년에 이제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의 교수팀들이 우선 이제 고압선 주변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백혈병 발생이 이제 유별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인과관계를 조사함으로 인해서 고압선에서 나온 전자파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의 백혈병 발생에, 특히 이제 소아백혈병이죠. 소아백혈병 발생에 유의한 어떤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외에 이제 뭐 일부 선진국의 연구 결과에서는 이제 뭐 휴대폰 사용에 뭐 뇌암 발생에 영향이 있더라 없더라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 결과를 많이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을 명확히 규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자파가 어떤 경로로 질병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되진 않았으나, 인체가 전자파에 노출되었을 때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지난 2011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커피나 디젤 연료 등과 같은 수준의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함에 따라 국내외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휴대전화 단말기는 사람의 얼굴과 머리 부위가 휴대전화의 에너지 발생원으로부터 지나치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역시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집중력이 떨어진다든가, 또는 이제 약간 총력에 약간 그 차이가 있다든가 이런 정도의 이제 어떤 그럼으로 인해서 학생들에 있어서 학습 능력에는 분명히 많이 사용할수록 사용하지 않는 학생보다는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대전화의 전자파 세기는 어느 정도일까?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 환경에 따라 발생되는 전자파의 세기가 다양하게 변화하므로 전자파 흡수율로 나타낸다. 전자파 흡수율 SAR은 휴대전화를 쓸 때 인체에 흡수되는 단위 질량당 전자파 흡수 전력으로 측정치가 클수록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한다. 각국에서는 인체 머리 부분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이 기준치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파 흡수율 허용 기준은 미국과 동일한 1.6, 유럽과 일본은 이보다 높은 2.0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국립환경과학원은 휴대전화의 사용 환경에 따른 전자파 발생을 조사했다. 그 일상생활 중에서 이제 휴대전화를 이제 통상적으로 사용을 할 때 어떠한 환경에서 전자파가 더 많이 발생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휴대하고 있을 때 통화하지 않고 휴대하고 있을 때에도 물론 이제 전자파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상당히 적은 수준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고, 그에 비해서 통화 이제 신호가 갈 때라든지 통화 연결이 돼서 통화를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전자파가 강도가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환경에 따른 전자파 세기를 살펴보면 통화 연결 중에는 평상시에 비해 2배에서 4배 정도 강한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지하철 내에서 통화 중일 때는 정지 상태에서보다 평균 5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지하철은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가장 가까운 기지국을 검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자파 강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휴대전화 전자파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세 어린이의 전자파 흡수율이 20세 성인 흡수율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경우 성장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외부 자극에 대한 면역 체계가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당연히 이제 그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그런 임신부들은 이제 우선 건강한 사람보다 일반 성인에 비해서 이제 면역성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파뿐만 아니라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출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5,400만 명.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휴대전화의 전자파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용자의 현명한 회피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그 전파 환경이 안 좋은 그러한 공간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그 외에 뭐 핸즈프리라든지 뭐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제 뒤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들을 이제 사용을 해도 전자파 노출을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전자기기들이 있고 지금도 수많은 새로운 전자기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특히 최근에 반도체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부품의 초소형, 고밀도와 고속화를 이뤄낸 한편 극히 적은 구동 에너지로도 필요한 동작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기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제품 내 노이즈가 있다는 건 일단은 사실은 대부분 기기의 자기 고유의 성능을 일단 우선 이제 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일단 내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이제 기기 간의 이제 간섭을 통해서 이제 장애를 준다든지 이제 장애를 이제 받게 되면 또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도 또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전자파 적합성이라는 부분. 전자파는 무선 통신이나 레이더처럼 유효하게 이용하기도 하지만 전기나 자기기기 등에서는 부차적으로 발생되는 전자파에 의해 그 자체의 기기나 다른 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를 전자파 장애라고 한다. 대부분의 전자기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잡음이 여러 경로를 통해 다른 기기에 장애를 주는 것을 능동적 장애, EMI라고 하고, 반대로 외부로부터 침입한 전자파 잡음을 견디는 정도를 수동적 장애에 대한 내성,
EMS라고 한다. 이들을 포괄하여 EMC, 즉 전자파에 대한 적합성이라 규정한다. 국립전파연구원 내에 있는 전자파 측정센터. 이곳에서 전자파 적합성, 즉 EMC 검사를 위한 기술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측정을 해요. 그 상태에서 EMC 검사는 전자기기가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기 전 거쳐야 되는 단계인데, 특히 전자파 기술원에선 중소기업이 만든 전자기기 제품의 EMC 측정 지원과 기술 지원을 맡고 있다. 예, 지금 저희가 이런 전자파 환경 측정할 수 있는 이 시설을 가지고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설계 대책 이제 상용화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기술 지원을 하면서 이제 중소기업 이제 설계 엔지니어들 또는 제품 개발자들이 사실 EMC 파트가 따로 없기 때문에 EMC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전자파 기술원은 고가의 전자파 측정 환경을 구비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전자파 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은 전기, 전자, 정보통신, 의료기기 등 품목도 다양하다. 나비 모양의 안테나가 전자파 적합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다. 전자파의 수직 편파와 수평 편파를 모두 측정하기 위해 안테나를 세워서 한 번, 눕혀서 한 번, 2번에 걸쳐 측정한다. 수직, 수평으로 다 날아가는데 수평으로 날아오는 전자파는 저 안테나가 수평일 때 제대로 디텍트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안테나가 수평이고 전자파는 이제 수직으로 날아오게 되면 이 수직 전자파를 측정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테나가 수평일 때 한번 측정하고 수직일 때 한번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측정 조건을 다 측정을 해서 두 안테나 그 편파 조건을 다 측정을 해서 그 최대값만 이제 보는 거죠. 중소기업에서 의뢰해온 몇 가지 제품들의 전자파 적합성을 측정해 보았다. LED 조명의 전자파 측정치다. 초록색과 붉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전자파의 수평 편파와 수직 편파를 측정한 수치인데, 이는 모두 전자파 적합 등록 기준치 아래에 머물고 있다.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 두 가지 주파수 대역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30MHz에서 1GHz까지와 1GHz에서 6GHz까지. 이 제품 역시 측정 수치가 전자파 적합 등록 기준치 아래로 측정됐다. 가정에서 많이 쓰이는 전자레인지의 경우 그 세기를 달리하여 측정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자파의 발생량은 부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자파 발생량도 증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측정 결과에서도 보신 것처럼 전자레인지의 그 부하량이 약에서 강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전자파 발생량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자파 양이 증가를 했지만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기준치 이하로 전자파 적합성을 이제 만족하는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파 기술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대상의 전자파 지원 건수는 연평균 300건. 기기 오동작의 원인이 되는 전자파를 만들지 않고 또 잡음이 존재하는 전자파 환경 내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자기기의 제조 과정에서부터 전자파 적합성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을 보고 듣고 유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것도 전자파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 전자파 환경은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일을 하는 곳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환경부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전파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또한 저희 전파환경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자파 강도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전자파 강도 측정은 기지국의 출력이 30W를 초과하고 설치 장소가
주거와 상업관리 지역이면서 안테나의 높이가 10m 이하인 무선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파환경부는 8천여 개국의 이동통신기지국의 전자파를 측정했다. 그 결과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 주파수 측정 일시와 함께 인체보호 기준치와 측정치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무선기지국의 전자파 측정은 신규 설치에 따른 준공검사와 5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검사, 설치 장소 변경에 따른 변경검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무선기지국의 전자파를 측정하는 데는 크게 3가지 장비가 필요하다. 기지국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수신하는 일종의 안테나인 프루브, 안테나를 통해 수신한 신호를 분석하는 스펙트럼 분석기,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분석된 신호를 저장하고 제어하는 측정용 PC다. 실제 무선기지국의 전자파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신규 설치된 무선기지국을 찾았다. 주파수는 1.85GHz, 출력은 50W인 무선기지국이다. 일반적으로 무선기지국 안테나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3방향으로 설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전파를 내보내도록 하고 있다. 신규 설치 시 알파, 베타, 감마 3개의 방향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하게 되는데, 지금은 알파 방향으로의 전자파를 측정하는 과정이다. 최초의 전자파 측정은 안테나로부터 19m 떨어진 곳에서 시작해 일정한 간격으로 안테나 쪽으로 접근하면서 전자파를 측정하게 된다. 최초 측정 지점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전자파를 측정하는 이유는 전자파가 가장 세게 나오는 지점을 알기 위해서다. 전자파 강도가 가장 센 지점에서 안테나의 높이를 달리하여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우리 인체 구조가 대략 한 2m 이내다 보니까 1.1m, 1.5m, 1.7m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6분간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측정값의 가장 높은 값을 결과적으로 이 무선국에서 발사되는 전자파의 강도의 세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테나로부터 18m 떨어진 지점에서 가장 센 전자파가 측정됐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안테나의 높이를 신체 높이인 1.1m, 1.5m, 1.7m로 가변하면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정도를 최종적으로 측정하게 되는 것이다. 1.1m의 결과는 약 2.2V/m 측정값이 나왔고요. 그걸 인체보호 기준이 59로서 퍼센트로 나타낸다고 그러면 약 3.6%의 값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5m 측정 결과는 약 3.8V/m가 나왔습니다. 이 또한 보호 기준인 59V/m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약 6.4%입니다. 10%도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수치죠. 실제 전자파는 발생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성격이 있다. 대체로 이동통신기지국은 주거지역과 먼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체 유해성을 걱정할 수치는 아니라고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아파트 등 주거지역을 포함 전국의 8천여 개 무선기지국의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약 93%가
인체 보호 기준 대비 10분의 1 미만으로 확인됐다. 지난 6년간 무선기지국의 측정 결과 또한 약 97%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대비 10분의 1 미만으로 측정됐고, 나머지 무선기지국들 역시 약 50분의 1 미만으로 인체 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무선기지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 여부는 국내적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금과 같이 관심을 갖고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더불어 국민들로 하여금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파 차폐 기술의 개발도 전자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이곳은 경기도 안양에 있는 전자파 차단 소재 개발 업체. 스마트폰 부품 업계에선 그 기술력을 인정해 주는 곳이다. 전자파는 인체뿐 아니라 전기 전자 제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전자파가 외부로 나가거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자파 차단 소재가 개발되는 것이다. 지금 작업은 이제 전자파 차폐형 도료를 특정하기 위한 시트 위에 스프레이하는 작업입니다. 전자파를 차단하는 원리는 비교적 간단하다. 일반적으로 금속 소재를 투과하지 못하는 전자파의 성질을 이용해 금속 소재의 도료를 입혀 전자파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전자파 차단 코팅제가 얇은 막을 형성해 전자기기 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바깥에 영향을 못 미치게 하고, 바깥에 있는 전자파 역시 안으로 투과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기 내부의 오동작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다. 국방이나 예를 들면 좀 더 그 사회 의료 산업이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갈수록 그 오작동이 일으킬 수 있는 폐해는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장비나 그런 그 산업 자체에서는 그 전자파의 차단해주는 효과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사회적 파장이 큰 그런 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내비게이션 등의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전자파 차단 코팅제와 함께 두 개의 고정된 부품 사이에 끼워 넣는 부품인 게스킷을 생산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필수적인 부품 게스킷이다. 여기에도 전자파 차단 기술이 숨어 있다. 네, 핸드폰에는 기본적으로 가스켓이라는 제품이 들어갑니다. 충격 흡수와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가스켓이라는 제품이 들어가고, 저희는 이런 가스켓에 전자파 차폐 성능을 부여하여 부품 간의 간섭을 막는 전자파 차폐 가스켓을 생산하고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차단 여부를 알아보는 실험 중이다. 전기 저항 측정을 통해 일정한 전기 저항 이하의 값이 나오게 되면 전자파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고 본다.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은 4옴에서 5옴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펙 안에 들어서 전자파 차단이 될 수 있는 성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파 차폐 소재를 휴대전화에 사용함으로써 휴대전화 내외부로 차단되는 전자파는 약 80%에 이른다. 혼선이나 끊김 없이 휴대전화로 통화할 수 있는 것도 전자파 차단 소재의 부품 덕분이다. 전기 전자 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또 전자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전자파 차폐용 소재는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 쓰일 예정이다. 통신 장비나 무선 정보 이동 단말기, 그다음에 무선 전기 충전 그 차량들, 이런 것에 필요한 그 전자파 차단 장치 및 소재를 저희가 같이
그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내의 한 전자파 필터 개발 업체. 전자파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저희 테스트제 시험. 이곳에서 개발된 전자파 필터는 콘센트에 설치하는 전용 전자파 필터로 전압과 전류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왜 가정에서 이제 그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돗물을 이제 걸러서 먹듯이 이 전자파도 이제 전기를 갖다 걸러가지고 이 전기 전자 제품에다가 이제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자파를 더 차단시키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속에는 전압의 변화를 억제시키는 소자와 전류의 변화를 억제시키는 소자가 내장되어서 그 회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전자제품에서 전자파가 발생하는 그 근원 자체를 갖다가 억제하는 겁니다. 한쪽은 플러그, 한쪽은 콘센트로 되어 있는 이 제품은 전기 케이블에서도 전자파가 나오는 만큼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다. 전자파 필터의 전자파 차단 효과를 국제 규격 환경에서 알아보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자파 측정센터를 찾았다. 모든 전자파가 차단된 전자파 차폐실인 쉴드룸 안에서 전자파를 측정한다. 전자파 필터의 측정 주파수 대역은 150kHz에서 30MHz. 이 주파수 대역을 측정하는 이유는 가전제품의 센 전자파가 바로 이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하며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이다. 먼저 노트북 컴퓨터의 전자파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전자파 적합성의 기준치 아래로 측정되고 있지만 상당량의 전자파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잠시 후 전자파 필터를 장착한 상태에서 노트북 컴퓨터의 전자파를 측정해 보았다. 전자파 필터를 장착하지 않았을 때의 측정치와 비교한 화면이다. 그 차이가 약 한 20dB에서 한 40dB 차이가 나는데 보통 한 90% 정도가 이제 제거된 거죠. 가전제품 중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큰 전자레인지. 먼저 전자파 필터 없이 작동시킨 다음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하고 잠시 후 전자파 필터를 장착한 뒤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했다. 전자레인지의 전원을 누른 지점에서는 전자파 필터 없이 작동했을 때와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하지만 작동 후 시간이 지날수록 전자파 필터를 장착한 쪽의 수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LCD 텔레비전과 헤어드라이어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전자파를 측정한 후 그 측정치를 비교해 보았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쓰이는 다양한 전기 전자제품. 생활의 편리함을 전자파에 대한 불안 없이 누리기 위해 전자파 차단 기술은 필요하다.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들이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되고 점점 더 좋아지고 이제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개발이 되죠. 그렇게 되면 편리하면 편리하게끔 될수록 거기엔 부산물인 전자파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대응해서 이것도 계속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품만 업그레이드되고 전자파를 막는 게 업그레이드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전제품 없이는 일상을 유지할 수 없는 현대인의 삶. 전자파는 그만큼 가까이에 있다. 아직까지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 확실하게 증명되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라고 권고한다. 전자파라고 하는 것이 전기를 쓰거나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통신할 때는 그러한 그 통신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전자파를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노출을 줄일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가급적이면은 좀 노출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히 쓰는 가전제품에서 어느 정도의 전자파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자파 측정 전문가와 함께 개원을 앞둔 어린이집을 찾았다.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측정해 드릴게요. 50에서 60Hz의 전력선이나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를 측정할 수 있는 전자파 측정 장비로 먼저 LCD 텔레비전 모니터를 측정해 보았다. 0.14 밀리가우스에 가까운 극히 미미한 수치다. 여름에 사용이 잦아지는 선풍기의 경우는 모터 가까이에서 약 8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측정됐다. 전자파로 음식을 데우는 전자레인지의 경우 작동하지 않고 전원만 꽂아두어도 전자파가 발생한다. 예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동시키지 않아도 스위치만 넘으로써 그 내부에 있는 회로를 예열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자파가 조금 나오게 됩니다. 잠시 후 전자레인지를 작동시켰을 때의 측정치다. 90밀리가우스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다. 그 외 일상 가전으로 볼 수 있는 컴퓨터 모니터와 청소기, 에어컨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도 측정했다. 에어컨의 경우 0.14밀리가우스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전자파를 많이 발생시키는 에어컨의 모터가 실외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국내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전기장은 4166V/m, 자기장은 833밀리가우스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가전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이 기준의 10분의 1 수준이거나 그 미만으로 미약해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이 내놓은 가전제품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분의 생활 가전제품은 30cm 떨어져서 이용할 때 전자파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일상 가전으로부터 전자파 노출을 줄이는 30cm의 비밀. 선풍기의 경우 8.1밀리가우스에서 30cm 거리를 유지했을 때는 0.3밀리가우스로 나타났고 전자레인지의 경우도 86밀리가우스에서 3밀리가우스로 전자파 측정치는 눈에 띄게 줄었다. 또한 가전제품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자레인지의 경우 작동 중에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을 피하고 작동이 끝난 후에 다가가는 것이 좋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전자 제품의 전원을 뽑아 불필요한 전자파 노출을 피할 수 있다는 점. 수치나 선인장, 동전 등에는 전자파 차단 효과가 없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노출이적 환경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휴대폰에서 멜라토닌이라든가 처음 그 존재가 증명된 이후 인간의 삶 곳곳에서 에너지로 작용하며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 전자파. 그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몸에는 어떤 생물학적인 전류가 이미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외부의 전자기 파동의 요인에 의해서 우리 몸속에 또 다른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것이 장기간 오랫동안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잘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죠.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사실을 밝히기 위한 연구 또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자파는 현대인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라는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 일상을 맴도는 소중한 에너지 전자파. 정해진 기준을 잘 지키고 전자파 환경을 잘 관리한다면 전자파 노출에 의한 위험 또한 관리될 수 있다. 전자파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나 막연한 불안감으로 두려워하기보다는 전자파를 생활 속 소중한 자원으로 받아들일 때 전자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시작될 것이다.